혹시 시도 때도 없이 불안한 분들 있으신가요? 저는 그래요. 겉옷을 안 챙겨 나왔는데 가는 곳이 추우면 어떡하지? 내 답변이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들리면 어떡하지? 일이 없어서 놀다가 인생 망하면 어떡하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걱정할 것들은 끝없이 많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내가 불안한 사람이라서 그렇구나, 나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구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꾸준히 내면을 관찰하다 보니 제가 느끼는 불안이 너무 과하더라고요. 무슨 일만 생기면, 아니 생기지 않아도 틈만 나면 불안해하는 스스로를 보며 저는 불안해하는 것도 중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도파민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휴대폰 중독 같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아니면 즐기는 취미생활에 대해서도 캠핑 중독이라던가 콘서트 중독을 붙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꼭 이런 활동이나 호르몬에만 중독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란 종족은 감정에도 중독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중독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 이런 뜻이 있는데요. 감정 중독은 감정에 중독되어 내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재밌는 건 사람마다 중독되는 감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최근에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깨달은 게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겪을 때도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르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사람마다 익숙한 감정, 중독되는 감정도 다 다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새 친구가 여행을 가는 상황을 떠올려 볼게요. 친구 ABC는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갔지만 돌발 상황이 생겨 계획대로 목적지에 갈 수 없게 되었다고 칩시다. 이때 ABC는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각자가 느끼는 감정은 서로 다 달라요. 불안을 잘 느끼는 A는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이 여행이 완전히 잘못될까봐 불안함을 느낍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일정이 다 꼬이면 어떡하지? 다음 스케줄에도 영향을 미치면 어쩌지? 그래서 돈도 많이 들면 어떡하지? 불안해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A는 이 사건으로 인해 있을 수 있는 수많은 안 좋은 일을 미리 걱정, 근심하며 현실을 바라봅니다. 반면 죄책감을 잘 느끼는 B는 이 상황이 전부 자기 탓 같아요. 내가 더 잘 알아봤어야 하는데, 미리 체크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가 올라오고 제대로 여행을 준비하지 못한 행동에 죄책감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C가 느끼는 감정은 분노인데요. C는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이 분노가 올라옵니다. 여기는 왜 이 모양으로 운영되는 거지? 관계자들은 뭐 하는 거야? 짜증이 나고 화가 치미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우리는 특정 상황, 특정한 사람 때문에 내가 우울하다, 슬프다, 화가 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보다는 내게 익숙한 감정, 무의식적으로 느끼길 선택하는 감정을 반복해서 느끼게 됩니다. 결국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은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특정 감정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그 감정을 느끼기를 사실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는 조 디스펜자의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 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현실을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강한 힘을 미치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중 한 가지 사례가 저자 본인의 사례인데요. 미국의 신경과학자이자 명상가인 그는 20대 때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하다가 척추에 심한 골절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제대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전신마비로 살아야 할 가능성까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조 디스펜자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수술도 없이 신체의 자기 치유력과 명상의 힘으로 완전히 몸 상태를 회복했어요. 그것도 불과 몇 달 만에요. 수술까지 안 받았다는데 좀 놀라기는 했지만 마음의 힘을 그만큼 믿었다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저자는 뇌 실험과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그리고 직접 겪은 수많은 경험적 데이터를 통해 감정의 중요성을 역설하는데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 생각들은 그에 맞는 현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매일 하는 생각, 매일 느끼는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인간은 사실 물질 덩어리보다는 파동하는 에너지에 가깝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은 특정한 파동을 방출하게 되고 그 파동에 맞는 현실이 창조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중독된 감정에 취해
반복되는 현실을 살지 않고 어떤 감정을 느낄지를 본인이 선택하며 원하는 현실을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중독된 감정에 취해 살아가는 삶을 생존하는 삶,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며 원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삶을 창조하는 삶으로 표현합니다. 이 생존하는 삶과 창조하는 삶이라는 단어들이 저한테는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오랫동안 생존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더 불안 중독이라는 제 습관에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존하는 삶에서 창조하는 삶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변화는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다음 3가지인데요. 첫째, 내가 어떤 감정에 중독되어 있는지 먼저 파악해 보세요. 감정 중독을 알아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건데요. 내가 최근에 겪었던 기억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3가지 정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천천히 돌아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감정을 반복적으로 느끼는지를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떤 감정에 중독되었는지를 알아차렸다면 2번째로 이 감정 중독이 내 삶을 어떻게 빚어왔는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하잖아요. 감정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불안 중독에 빠져서 내가 놓쳐버린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분노 중독으로 내가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가볍게 난 불안 중독인가 봐, 분노 중독이야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중독이 문제가 된다는 것, 계속 이대로 살다가는 원하는 삶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걸 인지해야 사람은 바뀝니다. 왜 우리가 벌레를 보면 본능적으로 화들짝 놀라잖아요. 이건 벌레는 징그러워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감정 중독에 대한 경각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안을 습관적으로 느끼고 있구나. 그것이 내 정체성이 되어서 내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들었구나를 마음으로 인정해야 내가 똑같이 행동할 때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또 이러고 있네? 알아차리면서요. 그러면 보다 쉽게 그 감정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릴 수 있겠죠. 이렇게 감정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감정을 억누르는 건 아니냐, 감정을 회피하는 게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에 중독되는 것은 다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상황에 맞지 않게 특정 감정만 느끼는 건 감정을 제대로 느껴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일상에서는 너무 과하게 특정 감정에만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간을 내서 중독되어 있는 감정을 풀어주는 게 더 효과적인 마음 관리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존하는 삶에서 창조하는 삶으로 넘어가는 꿀팁은 나를 다독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불안이든 우울이든 어두운 감정에 중독되어 있다는 건 내가 쉽게 예민해진다는 뜻이에요. 왜 예민해질까요? 이 상황이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감정 중독의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또 습관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인지했을 때 쉽게 변하지 못하는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에 내가 지금 예민해져 있구나, 겁이 났구나 스스로를 이해해주고 달래줍니다.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것, 인생에 그렇게 심각하고 큰일은 많지 않다는 것을 자주 떠올릴수록 놀란 마음을 다독여줄 수 있어요. 오늘은 감정 중독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적절한 거리감이에요. 내게 올라오는 감정에 빠지지도 회피하지도 않는 거리감을 계속 연습해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평소에 칭찬을 잘 하시나요? 남에게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게도요. 아마 남들에게는 잘 하지만 나 자신에게는 별로 해본 적이 없다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점은 눈에 쉽게 보이는데 나 자신이 잘하는 점은 당연시하기가 쉬워서겠죠. 그래서 저는 요새 마인드웨이에서 나온 칭찬 일기를 적고 있는데요. 칭찬 일기는 하루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 하루 동안 내가 했던 잘한 일을 적어보고 나를 칭찬하는 기록장이에요.
요즘엔 다시 손으로 끄적거리는 느낌이 좋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칭찬 일기를 써봤는데요.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도 기분이 무척 좋아져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었어요. 아마 칭찬 일기는 좀 생소할지 몰라도 감사 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살면서 감사 일기를 몇 번씩 써보기도 했는데요. 하루에 감사할 일들을 찾아서 적는 감사 일기도 너무 좋은데 칭찬 일기는 그것과는 또 다른 장점이 있었어요. 감사 일기는 내게 일어난 좋은 일들을 찾아내서 고마워하는 거니까 좋긴 한데 조금 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반면 칭찬 일기는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주고 칭찬해주는 것이니까 조금 더 동적이고 적극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간 더 호들갑을 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일기가 주는 에너지가 평화에 가깝다면 칭찬 일기는 활력을 주는 것 같아요. 평소에 밖에서 칭찬받았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항상 어느 정도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날아갈 것처럼 기쁩니다. 근데 칭찬 일기를 써보니까 그 칭찬을 외부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내가 바로 해줄 수 있구나. 내가 스스로에게 해주는 칭찬도 남들에게 받을 때만큼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왜 진작 해주지 않았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하는 칭찬은 따로 돈이 들지도 않고 크게 힘들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선 꽤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도 인정이나 칭찬을 보장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나는 나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스스로를 잘 칭찬해 줄 수 있어요. 또 내가 힘이 필요할 때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칭찬해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럼 칭찬일기 쓰는 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쓰고 있는 마인드웨이 칭찬일기는 먼저 오늘 한 잘한 일을 3가지 찾아보라고 합니다. 잘한 일을 3가지나 적으라니 별로 없을 것 같죠? 근데 각 잡고 앉아서 쓰다 보면 하루 안에도 잘한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기 싫은 설거지를 모른 척하지 않고 끝낸 거, 더위에도 애인에게 짜증내지 않고 인내심을 유지한 것, 귀찮은 잡무를 포기하지 않고 해낸 것 등등 우리가 24시간 안에 해내는 것들이 의외로 너무 많더라고요. 그동안 이 많은 잘한 일들을 알아주지 않고 넘어갔다니 아까울 정도였어요. 다음으로는 이 잘한 일들을 바탕으로 나의 장점 한 가지를 찾아내게 하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 잘한 일들을 쭉 보니까 나는 힘든 일도 포기하지 않는구나 하는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오늘의 잘한 일을 오늘 일로만 끝내지 않고 자존감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마무리에는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를 칭찬해주는 칸이 있는데요. 오늘 해낸 3가지 잘한 일과 나의 장점 1가지를 바탕으로 이제 나 자신을 본격적으로 칭찬해주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 칭찬 일기는 이때 꼭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을 칭찬해주라고 권하고 있어요. 저는 시키는 건 잘하는 스타일이라 꼬박꼬박 요뚜야 하면서 저를 칭찬해줬는데요. 이렇게 나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칭찬해주니까 대충 잘했어 외치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요뚜야 오늘 많이 피곤했는데도 할 일을 잘 해내서 너무 기특해. 포기하지 않고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칭찬을 말하듯 쓰다 보니까 나 자신을 위해 노력해준 스스로가 고맙다는 생각까지 저절로 들었어요. 만약 여러분도 요즘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루하루 그냥 버티고 있는 느낌이다 싶다면 나만의 칭찬 노트를 써보세요. 가볍게 휴대폰 메모장이나 노트에 적어보셔도 좋고 저처럼 시중에 나온 제품을 이용하는 것도 좋아요. 아무래도 도구가 준비되어 있으면 조금 더 해볼 마음이 생기니까요. 혹시 어디에서 구매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이렇게 칭찬 일기를 써보시다 보면 내가 이미 너무 잘 살고 있었는데 알아주지 못했구나, 인정해주는 시간을 갖지 못했구나 느끼게 될 거예요. 혹시 저는 스스로를 칭찬하는 게 너무 어색해요, 어려워요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꿀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칭찬 일기를 쓰는 시간을 정해두세요. 저는 자기 전에 머리를 말리면서 칭찬 일기를 쓰는데요. 선풍기 앞에서 머리를 말리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언제 칭찬 일기를 쓴다 하는 게 정해져 있으면 보다 정기적으로 일기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작은 것부터 칭찬해보세요. 칭찬을 한다고 했을 때 꼭 거창한 걸 떠올릴 필요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를 별로 안 좋아해서
자꾸 미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설거지를 미루지 않고 잘한 날에는 꼭 일기에 적게 되었습니다. 남들에게는 별거 아니고 당연한 일이라도 나한테는 힘든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무시하지 않고 잘했다고 북돋아줄 때 사람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반복해서 해내는 일들을 칭찬해보세요. 오늘도 출근을 해서 일했다거나 강아지 산책을 시켰다거나 매일 반복하는 일들 있잖아요. 이렇게 매일 하는 일들은 또 매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한다고 해서 힘이 안 드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오늘도 힘을 내서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건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들도 다 하는 일, 그게 뭐가 중요하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 자신만큼은 반복되는 일상의 일도 알아주고 칭찬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매일 소소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자신을 인정해 줄수록 내일도 살아볼 힘이 나지 않을까요? 사실 칭찬일기를 쓰는 게 너무 오그라든다, 생각만 해도 느끼하다 생각하는 분들일수록 칭찬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자신을 칭찬해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니까요. 내가 나를 칭찬해준다는 게 나쁜 일도 아니고 누구에게 해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이게 부끄러울까요? 혹시 나 자신을 높이는 건 좋지 않다고 항상 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고 믿는 건 아닐까요? 혼자 내 능력을 자신했다가 실망하는 일이 생기면 좋지 않다고 남들이 비웃기 전에 가만히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다행히 칭찬에 서툰 사람도 계속 하다 보면 칭찬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우리의 뇌에서는 자주 쓰는 영역이 점점 더 활성화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하는 능력도 근육처럼 쓰다 보면 점점 더 익숙해지고 능숙해질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칭찬 하나도 쑥스럽고 어색했다면 나중에는 칭찬할 거리가 너무 많이 보이고 나에게도 남에게도 쉽고 자연스럽게 잘한 점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칭찬 근육이 늘어나면 남들도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가장 좋은 점은 내가 스스로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요. 그중 많은 것들이 외부로부터 사랑받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요.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사랑받는 느낌이 들죠. 좋은 물건을 사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그런데 칭찬 근육이 두꺼운 사람은 사랑받는 느낌을 느끼고 싶을 때 항상 그 느낌을 자신에게 줄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무리해서 쇼를 하며 인정받지 않아도, 많은 돈을 쓰면서 쇼핑을 하거나 고칼로리 음식을 먹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며 사랑받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강한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은 어디에 가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일을 겪어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외부에서 행복을 길어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응원하고 칭찬하며 스스로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내가 했던 잘한 일은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스스로를 칭찬해줍니다. 누구야, 너무 잘했어. 기특하고 고마워. 말해보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자주 불러줄수록 내 마음을 살피고 기운을 북돋아줄수록 우리는 한층 더 행복하고 강한 사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기 사랑을 위해 꼭 필요한 한 가지와 피해야 할 한 가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기 사랑이 삶에서 참 중요하지만 또 너무 흔해진 단어라 무감각하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나에게 자기 사랑이 무엇인지 나만의 정의를 세워보면 또 이 개념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도 자기 사랑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내려보면서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 갖춰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생각한 이 필수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피해야 할 함정을 잘 피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먼저 자기 사랑을 위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사람이 언제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진 것을 다 잃었을 때?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할 때? 그런 것도 다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힘들 때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을 때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정말 많잖아요. 버겁고 지치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던 건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나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내가 처한 당장의 현실이 그렇게 힘들고 괴롭지 않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삶이 재미없어집니다. 나의 1년 뒤가, 10년 뒤가 궁금하지도 기대되지도 않는다. 그럴 때 사람은 조금씩 활기를 잃어가고 나중에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감까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는 능력이 자기 사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주변에서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에게 자꾸 좋은 기대를 걸더라고요. 나는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먹고 살 수 있다고, 나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을 많이 만날 거라고, 희망찬 미래를 꿈꿔요. 옆에서 보기엔 그게 잘 안 되는 순간이 많아 보여도, 별 근거가 없어 보여도 자꾸만 좋은 기대를 거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런 좋은 기대에는 힘이 있어서 근거가 있든 없든 그 사람에게 좋은 에너지를 부여해줍니다.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며 얻은 동력으로 오늘을 더 힘차게 살아내고 문제가 생겨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풀어내는 거예요. 반대로 주변에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자신에게 나쁜 기대를 겁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다고, 이번 생은 망했다고, 나를 좋아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걱정을 가장한 악담을 반복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내게 나쁜 기대를 하는 사람은 작은 일을 하는데도 다른 사람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혼자 전전긍긍하며 너무 많은 힘을 썼기 때문에 막상 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힘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이런 능력이 뛰어난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까요? 저는 인생의 초반부에 좋은 기대를 많이 받은 사람이 스스로에게도 좋은 기대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돌잔치에 다녀오면서 든 생각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주인공인 아기에게 박수를 쳐주고 덕담을 건네고 무럭무럭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라고 빌어주는 걸 보면서 돌잔치라는 게 꼭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아기를 축하해주고 좋은 미래를 빌어주는 게 의미가 크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좋은 기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으실 텐데요. 다행히 우리는 후천적으로도 이런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자꾸 좋은 기대를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될 거라고, 결국엔 다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힘을 주는 말을 자주 들려주면 됩니다. 이런 말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거나 잘 풀려야만 된다고 믿는 강박과는 달라요. 좋은 기대를 건다는 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하고 자신에게 빌어주는 것, 축복해주는 것에 가까워요. 문제는 이렇게 좋은 기대를 거는 일도 안 하던 사람이 하면 잘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자기 사랑을 위해 좋은 기대를 걸려면 먼저 방해가 되는 함정을 치워야 합니다. 내가 좋은 미래를 꿈꿀 때마다 나에게 초를 치는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멈추는 거예요. 부정적인 미래를 그리는 사람은 항상 자신 안에 스스로를 협박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장밋빛 미래를 꿈꿔볼라 치면 그게 될 것 같아?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큰일 났어. 하고 외치는 목소리인데요. 이 목소리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걱정거리를 찾아내 나를 겁줘요. 심지어 행복한 일이 생겼을 때도 방심하면 안 돼. 곧 불행해질 수 있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라며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협박하는 목소리에 지배당하면 당연히 긍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가 없겠죠. 저는 반복해서 제 안에 이런 목소리를 발견하면서 이게 스스로에게 하는 가스라이팅과 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타인이 나에게 가하는 가스라이팅에는 많이 민감해졌잖아요. 하지만 나도 나에게 가스라이팅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가스라이팅도 남이 하는 것만큼 무섭다는 건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을 보면 점점 타인의 막말이 스며들어 무기력해지고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내가 스스로 하는 가스라이팅도 효과는 똑같아요. 해를 거듭해 반복될수록 스스로 하는 협박의 말들은 진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내 현실을, 내 미래를 바꿀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을 위해 피해야 할 주요 함정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스라이팅이에요.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많이 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가스라이팅하는 목소리에 익숙하신가요? 나에게도 나를 협박하는 목소리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먼저 내가 꿈꾸는 라이프 스타일이나 소유물, 성취 등을 찾아보세요. 유튜브를 보며 부러워 보이는 사람을 찾아도 좋고요. 참 멋지게 사는 것 같은 친구를 떠올려봐도 좋아요.
그리고 어떤 미래를 갖고 싶은지 방향성이 구체화됐다면 나도 저렇게 되어야겠다. 나도 저걸 가져야겠다. 다짐해봅니다. 그러면 내면에 협박하는 목소리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반박하는 목소리가 올라와요. 저건 저 사람이라서 가능한 거야. 넌 재주가 없잖아. 넌 재미가 없어서 안 돼. 등등 각양각색의 다양한 목소리로 나를 좌절시키려는 시도가 생겨요. 이런 목소리들에 빠지지 않고 가만히 관찰해봅니다. 내가 이렇게 스스로를 꺾어왔구나. 이 목소리들에 빠져 꿈꾸는 삶을 이루지 못했던 거구나. 알아차려보세요. 일단 내가 어떻게 나를 협박하고 있는지부터 알아차린다면 다음번에 같은 목소리가 올라왔을 때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관적인 목소리에 끌려가 나는 안 되는구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또 너구나 하고 범인을 잡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요.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고 해서 그게 모두 내게 도움되는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게 떠오른 생각, 목소리들을 따라갈지 따라가지 않을지 결정할 힘이 있어요. 나에게 도움되는 것은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내려놓기를 선택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연습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무 일도 없는데 불안하신 분 있으실까요? 전화가 올 때마다 두려운 분 있나요?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매일이 불안하다면, 새로운 소식이나 변화에 마음 졸이게 된다면 여러분은 나쁜 결말 기대증에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나쁜 결말 기대증은 제가 지은 말인데요. 자신에게 나쁜 결말만을 기대하는 마음의 습관을 일컬어 나쁜 결말 기대증이라고 해요. 이렇게 나쁜 결말을 기대하는 습관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할 때가 없어요. 불행한 일이 있을 때는 그러면 그렇지 내 신세를 한탄하며 마음이 편하지 않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땐 이럴 리가 없는데 조만간 또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기 때문이에요. 나쁜 결말 기대증은 요즘 많이 갖고 있는 콜포비아와도 연관되는데요. 전화벨이 울리면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 많으시죠? 아는 전화든 모르는 전화든 벨이 울리면 불쾌하고 받기 싫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역시 우리의 무의식이 은연중에 나쁜 결말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어떤 전화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괜히 안 좋은 얘기일까봐, 무서운 소식일까봐 지레 짐작하여 불안해하는 거죠. 저도 오랫동안 나쁜 결말 기대증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는지도 몰라서 항상 이유 없이 불안했던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자주 고집스럽게 나쁜 결말을 상상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나쁜 결말을 상상하는 습관은 저를 더 조심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어쩐지 항상 걱정이 많은 사람,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쁜 결말 기대증이 더 이상 제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런 마음의 습관을 고치고 있습니다. 나쁜 결말 기대증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런 습관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제가 이런 습관 속에 살았을 때는 제 스스로가 나쁜 결말만을 상상한다는 걸 잘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냥 미리미리 걱정하는 게 일상이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게 누구나가 그런 게 아니라 저만의 습관이란 걸 알게 되니까 주변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저는 결혼을 하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배우자가 생기니까 똑같은 상황에 두 사람이 처할 때가 많잖아요. 얼마 전에는 카페에 책을 읽으러 가서 열심히 좋은 자리를 맡았는데 갑자기 카페에 공연 일정이 있다며 자리를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일부러 일찍 와서 맡은 자리인데 운이 없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배우자는 공연까지 볼 수 있다니 럭키비키잖아,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몇 번이나 겪고 나니 상황에 따른 내 반응이 꼭 절대적이지 않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건 나의 선택일 뿐이구나 하는 걸 점점 더 알게 됐어요. 연예계에서도 좋은 결말 기대증으로 유명해지신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노홍철 씨와 장원영 씨예요. 노홍철 씨와 워낙 긍정적인 마인드로 유명한데 올해 새롭게 주목받았던 건 장원영 씨의 원형적 사고인 것 같아요.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도 좋은 점을 찾으며 럭키비키라고 외치는 원형적 사고가 우리에게도 좀 더 필요한 게 아닐까요? 흔히 한 사람의 인생을 영화에 자주 비유하곤 하는데요. 나쁜 결말 기대증은 자꾸만 자신의 영화 장르를 공포나 스릴러, 신파로 만드는 습관이에요.
저도 스릴러 영화를 좋아하긴 하지만 내 인생이 스릴러 영화는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보다는 극적인 사건을 겪고도 감동적으로 마무리되거나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드라마, 코미디 장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내 인생 영화의 장르를 바꾸고 싶다면 다음의 행동들을 추천하고 싶어요. 먼저 나쁜 결과를 기대하는 습관이 일종의 고질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럴 때마다 알아차려 보세요. 자꾸만 내 장르를 심파, 공포, 스릴러로 만드는 이유는 내 안에 그걸 즐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는 밝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내면에는 그냥 징징거리면서 익숙한 채로 사는 게 더 편하고 좋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첫 단계는 내가 똑같이 그 패턴을 반복하고 있음을 자꾸자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 습관을 순간 포착하다 보면 예전에는 무서웠던 것들이 그렇게까지 무섭지 않아요. 전화가 와서 떨리는 마음이 들어도 내가 또 나쁜 결과를 예상하며 혼자 걱정하고 있구나 알 수 있고 스스로를 안정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점차 내게 선택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또 불안함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나쁜 결말 기대증임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감정의 파도를 타지 않고 중심을 잡을 것인가 선택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수준까지 가면 생활의 안정감이 저절로 높아지겠죠.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건 자기계발서에 많이 등장하는 100번 쓰기인데요. 제가 요즘 100번 쓰기에 빠져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원래 저는 100번 쓰기 같은 걸 좀 무시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특정한 확언만 반복하는 건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많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좋은 감정만 추구하지 않고 내면의 어두운 감정들도 충분히 보살피고 있다면 100번 쓰기 역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100번 쓰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시중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긍정적인 문구를 100번씩 쓰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거나 나에겐 힘이 있다.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등 하루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장들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100번 쓰기를 할 때는 반드시 좋은 일만 생겨야 한다 하고 집착하는 게 아니라 구겨진 종이를 반대로 접는 듯 확언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좋은 일이 생길 수도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무의식에서 나에게 나쁜 일만 생길 거라고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반대쪽 문장을 되뇌는 거예요. 이렇게 전제를 확실히 알고 100번 쓰기를 하면 어느 한쪽에 집착해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부작용을 피할 수 있어요. 100번 쓰기의 또 다른 방법은 내면의 부정적 감정을 인정하기 위해 100번 쓰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쁜 결말만 기대하는 마음의 습관을 인정하고 싶다면 나쁜 결말만 생각하며 불안해하는 마음이 나다. 이렇게 반복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상황에서 또 불안해할 때 내가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구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저는 딱히 하나의 문장을 정해두기보다는 그때그때 꽂히는 문장으로 100번 쓰기를 해요. 긍정적 문장일 때도 있고 부정적 문장일 때도 있는데요. 긍정적인 문장일 때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서 좋고 부정적 문장일 때는 내 아픔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느낌이라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가볍게 마음을 돌보는 루틴을 찾고 있다면 100번 쓰기를 해보시라고 추천해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나쁜 결말을 기대하는 습관에 대해 다뤄봤어요. 내 인생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데는 어떤 증거나 근거가 필요하지 않아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기 때문에 희망을 걸어보는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마음에 대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